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중론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한은금통위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오늘 함께 점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경제연구소 배재수 국제경제본부장,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이미 인상이 거의 확실시 돼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인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하게 될 텐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역시 인상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11월 금통위에서 올릴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슈였다고 하면 2달이 지난 사이에 물가가 거의 너무 많이 오르는 올랐죠. 것이 예. 거의 글로벌하게 확실해졌고 네. 따라서 이번에 문제는 거의 올리는 것은 확실한데 네. 다음에 또 올릴 것인가? 다음에 또 언제 올릴 것인가? 1월 달에 그렇죠. 12월에는 회의가 올해는 없으니까.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고 네. 이제 우리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이제 올릴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올리면 얼마 올릴 거냐 그 부분에만 너무 지금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네. 저는 이 올리면 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예금금리는 오히려 그냥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대금 문제가 커지겠네요. 그러죠.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올렸을 때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가 이렇게 균형 잡히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그 8월 이후에 금리 움직임을 보면 대출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맞아요. 예금금리는 거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올릴 거냐 말 거냐, 0.25 올릴 거냐, 다음 달에 올릴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네. 이렇게 올렸을 때 금융시장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이 부분을 너무 지금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이때다 하고 막 대출금리를 올려주고 그럼 예금금리는 아예 올리지도 않고 이런 지지부진하니까. 이상한 형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금통위에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 그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3분기에 은행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대출금리 폭등을 이용해서 이제 이자 파티를 벌인다, 폭리를 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에 기준금리가 올랐을 경우에 그 후폭풍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은행의 그런 폭리 이런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저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저도 하는 출신이지만 예. 이게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이 제대로 저는 일을 안 한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이주열 총재가 오셔갖고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예. 내릴 때 보면 대출금리는 굉장히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요. 예금금리는 초고속으로 예금금리는 내렸어요. 그렇게 이자가 거의 안 하면서 붙더라고요. 내려도 금융기관은 아주 사상 유례없는 이익을 보잖아요. 네. 올릴 때는 또 대출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예금금리는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금리 정책이 금융기관의 어떤 이익 구조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단 말이에요. 내릴 때나 올릴 때나.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부가 제대로 관리 기능을 감독을 못하기 하는지.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엎어져도 돈 벌고 자빠져도 돈 벌고 일어서도 돈 벌고 앉아도 돈 벌고 이런 상태가
지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이런 그 비판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문이 어디냐? 공무원하고 금융기관이에요. 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막 소득이 줄고 실업자가 생기고 정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데 네. 대한민국의 공무원하고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상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린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독 기능을 저는 등한시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다 그 일부 그 부분을 지적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제 꼭 지적하고 싶은 거죠. 네, 최근에 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리에 개입하기 좀 어렵다라고 발언했던 내용들이 좀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봤을 때는 뭐 인상 요인으로는 물가라든지 혹은 가계부채가 폭등하는 문제들이 꼽힐 것이고 동결 쪽의 근거로 봤을 때는 뭐 취약차주의 이제 금리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역시 인상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 오늘 검토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 뭐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이제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그럼 이런 어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인가 예. 말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1%가 되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간의 어떤 기준금리 내지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정상화에 이르는 수준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통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렇죠. 기준금리를 어떻게 끌고 갈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상 요인과 인하 요인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인상 요인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10월 달에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더라고요. 건업 물가도 지금 2.8%로 갔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물가 상승세가 얼마나 갈지 그런 부분 하나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그런 대로 지금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9월 달에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 BSI라든지 CSI 이런 어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지수를 보면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도 수출이 지금 10월, 11월 달에도 계속 지금 호조를 보이고 20%대 증가세를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는 그래도 견조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지금 긴축 기조로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고 네. 아마 지금 또 거기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불균형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지금 뭐 주택 가격 어떤 상승세라든지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면 여전히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어떤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억제 요인이라 그러면 뭐 단순합니다. 백신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뭐 오늘 보니까 3,900, 4천 명이 네,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매일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렇게 그 급등을 하고 있어서 예. 이것이 다시 또 락다운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어떤 인상을 억제하는 예. 요인이 될 것 같고 그렇네요. 그리고 글로벌한 어떤 통상 환경 악화도 지금 미중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네.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회복이 좀 더디고요. 회복도 더디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억제 요인이긴 한데 일단 그 코로나 상황만 지금 더 나빠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떤 인상 요인이 어떤 인상 억제 요인을 조금 지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내년 초에 뭐 예를 들면 한 번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초점이 코로나 위기에 따른 어떤 경기 부양 내지는 침체 억제 쪽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 안정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의 책임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재정에서 또 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뚜렷해진 어떤 산업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을 주도로 해서. 그런데 그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빨리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소재 부품을 주로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지난번에 일본의 수입 제재도 있었지만 그런 것 측면에서 하여튼 그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빨리 키워야 되고 예. 또 이번에 이제 어떤 비대면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고 있으니까. 네.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더 부각이 그런 됐거든요. 일도 좀 체크를 예. 다시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이번 이제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 금융통합위원회고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다음 스텝에 좀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과연 언제쯤 얼마나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또 변수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있고 또 한국은행 이주일 총재 임기가 또 3월에 또 만료가 되는 시점이 있어서 과연 1, 2월 두 번의 금통위에서 내년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 예, 뭐 앞에서 지금 뭐 물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네. 뭐 일단 우리의 지금 이제 불균형 문제가 사실은 뭐그 가계부채 문제, 뭐 집값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경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명목금리랑 물가 상승률 간의 격차도 이제 거의 사상 최대치로 나고 있습니다. 이제 명목금리는 아직 뭐 우리가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2%대인데 물가 상승률 이제 저번에 나왔던 게 10월달 물가 상승률이 이제 3.2%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뭐 아무리 못해도 3.4%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명목금리는 아직 2%고 그게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다 반영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은 뭐 제가 조금 이렇게 뭐 테크니컬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1, 4분기 상황까지는 해결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1, 4분기가 굉장히 물가 상승이 낮았습니다. 예, 기저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 네, 내년에 이제 예, 그러니까 거죠.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11월 물가 상승률 제가 3.4% 말씀드리는 것도 이건 아주 그냥 기술적인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연말이면 소비 시즌이라고 보지 않나요? 그거랑 거의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정도로? 기저 효과만 봐도 네네. 이미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3.4%가 환경이다.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연말 소비 시즌하고도 별로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나올 것 예, 같다. 나올 그리고 것 내년에도 그게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저 효과가 사라질 때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3% 물가가 노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한은이 생각하고 있는 수치로 잡기는 좀 어렵다. 한은의 관리 목표가 2%니까 그건 사실 완전히 이제 근데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이 올라왔던 때가 언젠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름 되면은 꺾여야 됩니다. 일단 여름쯤 되면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꺾여야 되거든요. 좀 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단기이냐 장기이냐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이나 뭐 물가 전망치들을 보면 일단 지금이 경기의 피크가 아닌가라는 이제 회복 단계, 코로나 회복 단계에서 피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게 보통 이제 6개월 앞을 이제 내다보고 하는 건데. 예. 상반기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명목금리랑 물가 상승률 간의 격차가 최대인 거 이런 거를 반영을 하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이 인상을 해가지고 이제 정상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이제 통화 정책이 정상화 패턴까지 왔느냐, 1%가 되면 정상화가 되는 거냐, 1% 갖고도 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가 한 2% 정도는 와야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명목금리랑 격차를 봤을 때 아직 1%포인트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금리를 다 올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반영이 된다고 그런다면 네네. 명목금리는 그래도 물가 상승률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면서 명목금리랑 이 설명을 하면서 물가 상승률 더하기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더한 게 마이너스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정책의 정상화 수준이 어디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까지 멀었다. 지금 이게 지금 아직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정상화 단계로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데 이게 앞을 내다보고 통화 정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럼 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 높을 거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한 6개월 후 정도 되면은 이게 조금 내려갈 거다, 2% 수준 내려갈 거다. 그러면 지금 수준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죠. 이게 네. 정상화 이제 측면에서 네, 보면은. 잠시만 이 지금 뭐 하는 금통에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요.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75%에서 이제 1%대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사실 지난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는 이 기준금리를 뭐 대폭 낮추는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2월이었죠. 1.25%를 기록한 이후 한 1년 9개월 만에 1%대로 돌아가게 됐고 한 1년 9개월, 8개월 만에 또 제로 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1%로 일단 올려놓긴 했는데 뭐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 다음 스텝이죠. 사실 뭐 1%로 올리는 것 자체는 뭐 이미 예상이 많이 돼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가 원인이나 이유를 체크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스텝에 대한 문제나 걱정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 교수님 말씀대로 대출 금리 이제 이거는 이제 기준 금리인 거고요. 이제 차주들 이제 빚을 이미 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 영향을 받는 대출 금리는 아마 이거보다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뭐 가상 금리나 이런 것들이 다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저희는 이제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대출 금리를 기준 금리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게 올리면서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망치를 가지고 왜 그럴 수 있냐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자 보면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계속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대출 금리로 했다가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올려서 그 미래의 피해를 보상하는 네. 그런 그 행동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핵심은요. 물가가 앞으로 계속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거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언론도 그렇고 이제 금융감독당도 그렇고 지금 뭐 소비자 물가가 3점 얼마다 뭐 이거 갖고 지금 왈가왈부하는데요.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공산품 물가가 네. 작년 대비 15.4% 올랐어요. 15.4%. 네. 15.4%는요. 지난 30년 놓고 봤을 때 세 번째 높아요. 제일 많이 높은 게 IMF 때 19% 올랐고요. 그때는 사실 좀 이상했던 그건 시기니까. 이제 뭐 네. 아까 우리도 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때 환율이 거의 100% 이상 올라버리니까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난 그 해에 18.2% 올랐어요. 다 우리 경제에 심한 충격을 심한 줬던 충격이 때, 왔을 때 네. 이제 그 원인은 과거에 두 번은 전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했습니다. 예.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글로벌 이슈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15.4% 공산품이 올랐는데 이거는 환율하고는 적어도 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PPI가 지난달에 8.9% 나왔는데 8.9%도 상당히 기록적으로 높은 거지만 이게 공산품이 한 58% 비중을 가지고 있고 네. 서비스가 41% 가중치여요. 네. 근데 서비스 물가가 2.4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평균하니까 8.9가 나온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공산품 가격이 지금 15.4% 올랐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주 복합적이에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제가 미국을 지난주에 가보니까 네네. 백화점에요. 물건이 없어요. 다 팔렸다는 건가요? 아니요. 들어오지 않았다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 게 값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공급망의 이 문제가 결핍 생기는,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공산품 가격을 굉장히 올리게 되고 이 공산품 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한 60% 정도 올려요. 공산품이 10% 올라가면 소비자 물가가 한 6%포인트 정도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약 한 4개월 정도 5개월 시차가 있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CPI는 4% 넘어가는 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앞으로 12월, 1월, 2월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4% 치고 넘어오면
뭐가 움직일 거냐?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요. 서비스 가격을 우리가 서비스랑 예를 들면 뭐 미장원에 계신 분이나 이발하시는 분들도 재료가 상당히 공산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급여가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또 사람들은 그럼 내 급여는 뭐가 어째 되지? 그렇죠. 지출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공급망에 의한 물가 상승과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는 이 두 요인이 지금 지금 미국 물가를 올리거든요. 합쳐져서 시너지를 그렇죠. 내는 거군요. 상승에. 그래서 앞으로 물가 잡는 것은 누가 이거를 일시적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저는 파월 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연임이 됐네요. 그러니까 연임도 스토리가 좀 복잡해요. 이거 안 나중에 시키려고 말씀해 했는데 주세요. 네. 어쨌거나 제가 요약하면 앞으로 물가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3% 넘어서 CPI가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주호 총재가 바뀐다 하더라도 하늘의 고민거리는 계속된다. 목표율을 3%로 올리든지 아니면 2%로 계속 놓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든지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물가가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계속해서 비상 상태로 올라갈 것이고 그 주로 공산품에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우리 생활의 주변에 여러 가지 그 맞닥뜨리는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서 그에 따라서 금리도 조금 뒤늦게 스텝을 따라오겠지만은 금리도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만 앞으로 경영이나 소비 행동에 저는 효율적인 그런 행동이 될 거라고 네. 보는 거죠. 사실 이주열 총재가 물가 상승 기조가 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했지만 당분간은 참 애매한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과연 그게 지속적일 것인가 아니면 당분간인 게 뭐 몇 달 만에 끝날 것인가는 이제 해석을 좀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물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3%대로 이미 올라선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뭐 개인 소비 지출이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30 몇 년 만에 31년 만에 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이미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저희만의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미 공급망이 이 체인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연동이 되면서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일시적 혹은 뭐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렇게 보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당분간 뭐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신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조를 하면서도 조금 이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예. 6%대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미국하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제 글로벌 어떤 공급망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미국에 지금 물건이 떨어지고 저렇게 물가가 막 튀어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어떤 제조업 생산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미국은 서비스업 예, 중심. 주로 이제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 산업 구조가 짜여져 있다 보니까 제조 공산품을 주로 수입해서 쓰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재고가 없는 뭐 거죠.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예.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0월달에 들어서 겨우 이제 지금 3%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승률이 CPI 예. 상승률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강국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공산품 수급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 쪽에서 네. 이제 좀 물가가 많이 튀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이제 그 에너지 관련 뭐 석유 뭐 가스 이런 네. 석탄 이런 에너지 관련 그 가격이 워낙 많이 튀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물가가 튄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그런 에너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높더라도 그냥 이 수준에서 가는 정도로 간다고 치면 내년 되면 하반기 정도면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한국은행이나 KDI 그 내년도 물가 전망을 보면 한국은행이 1.5%, 1.5%요. 예, KDI가 1.7%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IMF가 내년도 세계 선진국들 물가 상승률을 전망치를 2.3%로 잡고 있더라고요. 2.3요. 예, 그런 거 보면 아마 별 문제가 없는 한 더 이상 어떤 추가적으로 뭐 그 공급망이 어떤
교란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도에 가면 물가가 좀 잦아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틀리면 어떡하죠? 예? 전망이 틀리면 어떡하죠? 지금 한은도 2%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요즘에 1%대 물가를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서 이 1.5, 1.7 이런 숫자가 과연 내년에 올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당분간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고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주요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이 뭐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좋게 올라가지 않는다면 좀 걱정을 결국은 하지 이제 않을까요? 그 어떤 안정 여부의 성패는 코로나인가요? 그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공급망 병목 그 해소. 부분인 그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공급망이 제대로 이제 회복이 돼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코로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또 재확산되고 이렇게 되면 네. 공급망이 여전히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어떤 물가 네.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요. 예, 뭐 좀 걱정이 여쭤봤고요. 많이 저도 많이 되지만 네, 어쨌든 물가가 그런, 안정됐으면 좋겠죠. 저희도 네, 물가가 안정되는 게 저희 경제에도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될 경우에 가계에서는 이제 이자 부담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이제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뭔가 가계에도 그렇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호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예, 당연히 이제 뭐 금리를 올리고 네,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이게 개인의 소비 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마련이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도 네, 있는 너무 것이죠. 가팔랐을 때. 이게 뭐 미국도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뭐 테이퍼링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은 우리가 금리 먼저. 아직 제로인데 왜 우리만 미국은 6.2%고 우리는 3.2%인데 왜 우리만 올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제 결국은 뭐 이자 부담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제 뭐 예금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예금에 돈이 더 많이 묶일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둔화될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방금 이제 배 부총장님 말씀하셨던 내년도 경제 전망에 다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여력 없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이 뭐 지금 공급망 때문이라고 하지만 전에도 그런 말씀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수요가 없다 그러면 공급망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 때문에 먼저 시작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경기 변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걸 살펴보면 경기 회복된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주 우리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국면에 와 있는 거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라오는 건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이냐. 네. 그런데 경기 회복 속도가 앞으로 굉장히 느려질 것 같다라고 심하게 느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 대응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물가는 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으로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뭐 한 번 더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귀결을 한다고 그런다면 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세가 그렇게 꺾일 것 같지 않대. 지금 뉴스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미국에서의 소비도 뭐 지금 신 교수님 다녀오셔가지고 뭐 얘기하셨지만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임금도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계속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될 거고 뭐 이러다 보면 결국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1, 4분기에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물가 지표랑 이제 성장 지표를 보면은 통화 정책은 타이트닝하는 쪽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계속 그 시그널을 주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가계부채가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FOMC에서도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된 걸 보면 뭐 지금 예정돼 있는 뭐 테이퍼링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와서 테이퍼링이 빨라졌다는 얘기는 뭐 기계적 연동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 아닌가에 대한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금리 인상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미국서 쭉 지난주에 그 연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네. 그 유명한 로렌스 서머스라고 하는 전 재무부 장관이 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통화 정책이 가장 바람직하냐고 했더니 지금 연준이 한 달에 1,200억 달러를 계속 풀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줄이겠다는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죠. 줄이겠다는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 나가겠다고 네. 했는 것에 대해서 그 서머스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1,200억 중에서 800억은 정부채고 400억은 그 공채거든요. 네. 공채 400억을 즉각 중단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단계적이 아니라 네. 일시적으로 아예 네, 그냥 지금 끊어내야 정부의 된다는 스케줄은 말씀이시군요. 이 한 달에 150억 중에서 네. 100억은 정부채를 줄이고 50은 공채를 줄인다 네, 이 플랜인데 MBS 쪽으로, 네. 소머스 장관은 그 왜 공채를 왜 400억씩 사주냐? 아. 그냥 그건 즉각 줄여야 되고 3개월 만에 남은 1,200 800억에 자체를 대해서는, 지금 8개월 정도로 잡혀 있는 스케줄을 당장 한 3개월 내로 그냥 끝내서 금년 말에 1,200억 달러 지금 푸는 것을 스톱을 해야 털어내라. 그게 정답이다. 이제 소머스 그리고 그 의견에 연준 이사들이 상당히 지금 동조를 하면서 지금 스케줄은 8개월 동안 계속해서 한 달에 150억 해서 내년 6월에 끝내고 그다음부터 금리 올라간다. 이게 지금 알려진 예,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던 거잖아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잠깐 파월 연준 재임 사실은 재임 안 시키려고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안 시키려고 해서 이제 대상자를 물색을 해보니까 이제 제 1순위가 브레이너드라는 여자인데 네. 이 여자가 그 금융 감독에서 굉장한 매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의 월스트리트 가지고는 이 금융시장의 부조리가 해결 안 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을 또 지명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박수를 막 칠 텐데 공화당원들이 이걸 또 다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올리면은 이게 인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통과를 못할 계속해서 그걸 카드를 들고 두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할 수 없이 제롬 파월을 이제 다시 연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옥섭에 우리가 뭐를 집어넣네요. 읽어야 되냐 하면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밀리면서 네. 그러면 그럼 제롬 파월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썩 이게 환영받는 의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 그 연준 의원도 공석이 지금 앞으로 두 사람이 곧 생길 텐데 이거 메꾸는 것 등등 포함해서 네. 정리하면 지금 연준은 비록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이 됐지만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외로 빨리 테이퍼링을 끝내고 어쩌면 내년 상반기 중에서도 0.25%를 전격 올릴 가능성이 지금 있다. 물론 모든 관건은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 그렇죠. 네. 이 미국의 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투통거리가 될 것이고 네. 이게 내년도에 있을 중간선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도 물가를 빨리 잡는 것 그리고 경기를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물가를 잡아야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이 정부가 지금 집권 유지 그런 어떤 복합한 정치공학적인 정치적 이야기가 얘기가, 있어서 네. 의외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빨리 던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바로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고 네, 그다음 우리도 새 뭔가 정부가 올려야 되는- 들어서잖아요.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이 정부하고는 성격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렇게 물가를 올렸어 이런 분위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새 총재 들어오고 새 정부 들어오고 그러면 큰 변화를- 통화 정책이 네.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국회에 18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지금 여당이라 하더라도 네. 그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행의 일인데 전 그런 면에서 한국도 내년에
상당히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가 상승, 고금리, 그러면 경기 침체 이런 준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상황이 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죠. 아, 너무 우울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면서 돈을 너무 싼 금리로 즐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그동안, 즐긴 네.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모든 뭐 주가라든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폭등을 이런 했죠.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상화 시켜야죠. 정상화를 안 시키고 계속해서 그렇게 부작용 있게 저금리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될 시기.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상화라고 이주열 하는, 총재가 지난 8년 동안 아주 저금리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다행히 금리를 빨리 올려서 어느 정도 면하기는 했지만 네. 정상화를 네.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뭐 8월 11월 해서 이제 0.5% 포인트를 올려놓은 상태고 내년에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에는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 카드를 조금 더 빨리 혹은 더 많이 이런 카드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는 뭐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내외 상황을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은 뭐 계속될 게 이제 거의 분명한데 네. 그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 뭐 대출 금리가 0.5% 포인트 올라가면 네. 가계당 그 연간 이자 부담 금액이 30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한 가구당요? 예, 가구당.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가계 대출 잔액을 보면 1,845조 원이에요. 네. 가계 신용 총 잔액이.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1%만 올린다고 치면 그냥 18조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부담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뭐 그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이제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예.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그렇죠. 그에 따른 어떤 가계 대출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너무나 높아져 있어서 만약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게 되면 어떤 가계의 어떤 그런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 부담이 참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어떤 그 소비 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앞으로 어떤 경기 회복세도 저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어떤 금리가 한 1, 2% 오르더라도 뭐 어떤 가계가 견딜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걸 전제하면 어떤 가계 부담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우리가 그 2000년대 후반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든 당시에도 이제 연끌해서 집 그 사고. 노무현 정권 때 그때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연끌해서 이제 집을 샀는데 그게 엄청난 부채 부담을 끌어안으면서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고생들을 부담이 한 됐죠. 가게가 예. 많았었는데 사실은 이번 그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그때보다도 가계 부채가 뭐 엄청 더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물론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총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 부채에 따른 어떤 가계의 어떤 부담은 더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진짜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하우스 푸어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참 우리 정책 당국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4%를 유지하기로 했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최근에 물가 상황이 뭐 심상치 않음을 좀 느끼고 일단 2.3이라는 숫자로 올려놓은 상황이긴 한데 그만큼 물가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한은이 뭐 할 수밖에 없는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 글쎄요 물가는 과연 2.3% 정도로 관리가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면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 취약차주에 대한 걱정들 이분들이 이제 금리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이게 우리는 툴을 하나를 갖고 있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예. 때문에
이 하나의 툴을 가지고 지금 뭐 경기 회복이라든지 물가 안정이라든지 이거를 다 잡아야 되는. 두 개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러게요. 상황이거든요. 도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물가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방금 얘기한 뭐 취약 차주나 뭐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 저금리를 방안을.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은 이게 대출이 더 이상 증가하는 거를 보는 거가 괴로운 것이죠. 일단 이거는 잠재적으로 너무 크다. 잠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방금 얘기하는 어떤 취약 차주 같은 분들이 더 이상 그 빚을 내지 못하게 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이제 총량 규제 같은 것도 이제 같이 들어갈 것 같고요. 하긴 했습니다만 예. 이제 총량 규제 같은 거는 사실은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시장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네. 내 이 금리에는 그래도 나는 대출을 끌어갖고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인 거죠. 예. 굉장히 반시장적인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걱정거리긴 하지만 사실은 정책의 목표이죠. 그러니까 그거가 올라가서 물가 안정, 그러니까 수요를 잡겠다는 네. 거죠. 이제 대출 자산 가격도 안정시키고 우리가 이제 물가도 안정시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이게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인식을 하시고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근데 생각을 최근에 합니다. 사실 뭐 자료들도 나오지만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비중이 되게 높더라고요. 뭐 70%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뭐 기준금리의 변동 혹은 이제 뭐 가상금리나 더해진 어떤 시장 금리의 변동의 영향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가계의 리스크가 될 텐데. 엄청난 리스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가계대출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변동금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픽스라든지 아니면 CD금리라든지 이런 기준 은행채의 뭐 기준 금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하는 가상금리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6개월마다 혹은 뭐 3개월마다 이렇게 변동을 하면서 변동금리로 이렇게 같이 올리고 있잖아요, 같이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있고. 저는 한마디 첨언을 하면 네. 그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대금리 축소라든지 가상금리 확대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이제 겨우 0.25 두 번 올려서 0.5% 포인트 올린 상황인데 지금 시장 금리는 벌써 1% 포인트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그만큼은 이미 5%대까지 그러니까 왔거든요. 그만큼 이미 그 은행들이 그 독과점력을 행사해서 자기들한테 그냥 얻는 이익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금년 상반기나 3, 4분기까지 은행 이익이 지금 사상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지금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틈타서 이렇게 막 가상금리라든지 이런 걸 올리고 해서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국민들을 대출자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금융감독 당국에서 나서 가지고 좀 살펴보고 좀 그런 걸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토론 시작할 때 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 허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대출 금리라는 게 많이 올라서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금리라는 게 준거금리와 또 가상금리가 더해지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빼면 정해지는 건데 준거금리,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오른 거지 은행이 뭐 가상금리를 올려서 됐다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면서 당국이 은행을 변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듯한 자료를 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논리도 맞죠. 이제 금리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고채 금리만 보더라도 뭐 1.5에서 뭐 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0.5% 포인트는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 얘기하시는 지금 그런 현상이 왜 가상금리 그리고 이제 우대금리가 왜 우대금리 줄고 할인되던 거 없어졌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에는 하면은 나도 금리를 좀 낮춰주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계좌이체 말고는 하나도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총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량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네들은 신규 대출 안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대를 해주면 마이너스를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대해주면 마이너스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이 수요는 탄탄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내가 대출을 해준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금리를 받더라도 이거를 안 하겠다. 나는 이번에 그 마이너스 통장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총량 규제를 당국에서 총량 규제를 하면은 가격을 어떻게 할지도 당국에서 결정을 해주든가. 근데 시장에다 다 맡겨놓고 총량 규제만 한다. 그럼 가격은 이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차주만 이제 대출자들만 힘든 상황이 그러니까 될 텐데. 저는 이제 이 총량 규제가 제가 자꾸 방시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몰아넣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의 공급자, 은행과 자금의 수요자 사이에서의 불균형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신 교수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 처음에 토론 시작할 때 저희 혼내셨으니까 지금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은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은행들은 막 뭐 사상 최대이익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허 교수님은 반시장적이라고 했는데요. 전 그보다 조금 더 가혹하게 평가하고 싶어요. 반민주적이다 이거죠. 반민주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금융 감독을 받고 있지만 그 감독의 범위 내에서도 독자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봐왔지만은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데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는 주범이 바로 이 금융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국에서는 야 대출금리 얼마 올라가? 평균 얼마 올라가?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케이 우리 감독하겠고 조사하겠어. 그다음에 왜 예금금리는 안 올려? 예금금리는 예금한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금금리도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감으로 해서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요 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싼 금리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까 굳이 예금을 안 끌어다 쓰더라도 자금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따라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국가적인 위난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기관만 사상 최대의 폭리를 올리게 된 배경을 만들어준 게 금융당국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시장적 정도가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취약계층한테 돌아가도록 한 저는 반민주적인 그런 어떤 것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기준금리가 1%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상당히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취약차주라든지 많이 늘어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시장적이다, 반민주적이다라는 비판까지 해주셨는데요. 금융당국은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배재수 본부장,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